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제 인수위 구성이 점점 박차를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당선인 대변인의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도시락 오찬 회동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인수위원장 인선 이것이 가장 주된 관심을 받았던 분야인데 근데 막상 회동 직후에 안 대표는 인사에 대해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했는가 했을 때 국정 전반 및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직까지 인수위원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요. 또 다른 후보로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서 보수 세력이 옅은 인사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을 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7개 본과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 경제 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이렇게 분과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별도로 TF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할 예정인데 국민통합특위,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청와대개혁 TF 이렇게 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청와대개혁 TF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이 문제를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에는 세 사람이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황식 전 국무총리,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이렇게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허영 교수는 헌법 쓰신 그렇습니다. 분인가요? 법학자죠. 예. 법학자. 인수위원장 후보 군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예, 아무튼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나 보군요. 네, 대통령 집무실은 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국무총리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국무총리실은 과천 정부청사로 간다라고 하는 안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산하의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겠다라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이 사무실도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문제 같은 경우는 경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제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의 활동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인선 얘기 좀 해보죠. 장제원 의원, 김은혜 의원이 이제 기용된 것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뭐 김은혜 의원은 뭐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하셨죠. 그렇죠. 말 네. 잘하고 똑똑하고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윤핵관으로 보통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이분들이 해왔던 선거라는 게 지는 선거를 해왔거든요. 경선 때도 보면은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선거를 했고 이번 본선에서도 결국은 격차가 점점 좁혀지다가 역전될 뻔한 선거를 한. 네.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내는 메시지들이 죄다 퇴행적이고 거기다 예. 또 이준석 대표의 또 여성 혐오 발언까지 겹치면서 이게 사실 어려운 선거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거를 이겼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기는데 이분의 또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듣자 하니까 이분이 일은 참 잘한대요. 여러 가지 장제원 일은 참 의원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당연히 이제 당선인으로서는 당연히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예. 이분이 이제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6개월간은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밥을 하든 죽을 쓰든 뭐. 그 저희 6개월 동안 방송은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방송을 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희 소장님. 6개월 안 가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은? 예, 일단 김은혜 의원은 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분 경기도지사 도전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리 계속 나오고 근데 있는데. 이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 대변인이잖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고 네, 물론 일단 그렇긴 뭐, 한데요. 예, 예. 이게 5월까지거든요. 인수위는 5월까지, 그러니까 당선인 기간이 5월까지인데 6월 1일에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이건 출마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 정도의 기세면 충분히 당내에서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왜 포기를 했을까? 아하. 여기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에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하나 저장해 놓도록 하고요. 김은혜 의원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무슨 이 자리가 뜻이야? 뭔가 감추놓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자리를 왜 갑자기 도전 안 하실까를 생각하면 경기도지사에 누가 도전하길래라는 질문을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예, 알아듣지. 죄송합니다. 예,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을 하시다가 전면에 등장해서 비서실장 하시는 것은 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든 그 상관없이 자기가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자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도 영부인으로 활동하시는 건 전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영부인 할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보이는 데서 뭘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아서 정면에 나서서 역할을 하시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자께서 저는 유감 표명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윤핵관 부분에서? 없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 내려가 있다. 선거에 개입한 바 전혀 없다고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놓은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단일화 같은 단일화만 드러난 것이지 그전에 부산에 있던 분이 갑자기 올라와서 단일화만 했을 리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 그런 바인데 거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를 포기했다는 해석을 우리 김성애 소장께서 하셨는데 우리 네.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네. 의원들 중도 사퇴는 없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의석수가 13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의원하고 겸직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 이 세 명의 의원들도 지방선거 출마나 청와대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엔 그러면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군요. 내각은 이제 겸직이 되기 때문에 장관, 장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 최민석 씨, 전근호 씨 등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경기지사 나오려고 할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안철수는 경기지사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청취자들이 말씀하셨어요. 네, 네. 유도 그런 예. 방법이 있군요. 예, 몰랐네요. 세상에 자연스러웠어요. 생각을 못했네. 네, 자 우리 신 작가님, 안철수 경기지사 가능할까요? 글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딴 거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인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모르는 게 많으세요. 아니 아주 모르죠. 경기지사 글쎄. 김수인 평론가. 안철수 대표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역대 경기도지사분들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실 수도 안철수 대표의 네, 성대모사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 깨진 징크스들 몇 개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경기도지사 출신은 대선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출신도 안 된다. 이건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당 대표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당 대표 얘기도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 대표가 단일화를 할 때 밝혔던 행정 경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고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구수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오늘 인수위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인수위 얘기는 안 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권영세 의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직을 그만두고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권영세 의원은 뭐 지금까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등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인수위원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위원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위원장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대표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가는 거 아닐까 저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날을 펼쳤었는데 네. 오늘 내용에서 인수위와 관련된 인선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거면 저는 이건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수위가 아니시구나 이분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 당선자에게 쭉 본인의 할 얘기 조언들을 하고 본인은 다른 선거를 준비하는 걸로 예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김은혜 의원의 대변인 임명과 함께 붙여서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냥 청취자분들이 재밌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무런 근거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김성애 소장님이 어제 이제 그 광화문 청사 현실 가능성 없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광화문 청사에 계속 나옵니다. 그럼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현실화 될까요, 진 작가님? 뭐 의지를 보니까 현실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경호상의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싶어요. 해결해가지고 약속한 거고 공약한 거고 뭐 이런 음. 공약은 사실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지켜야지. 예. 근데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김성애- 후보 예. 측에서는 경호에 대해서 기존 경호가 격리 차단 위주였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선제적으로 좀 위험 있는 거 정도 방지하는 뭐 AI의 어떤 체계를 도입한다든가 예. 이런 방식으로 좀 경호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좀 맞는 문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 이제 경호 실무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그렇죠. 관건이죠. 근데 보통 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매 대통령 그 정권 출범 때마다 집무실 이전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실무자들의 반대에 음.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호하고 의전이 좀 과잉이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경호하는 분들이야 뭐 항상 자기가 하는 그분들은 이제 항상 프로토콜이 그렇지. 있고 프로토콜이 있고 왜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모를 또 이런 음. 그 가능성이나 뭐 그런 근데 것들도 예, 염두에 매우 두기 적은 때문에. 가능성이긴 하지만 북으로부터의 공격에 있어서도 정부 종합청사는 청와대의 현 위치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 등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근데 당선자께서 의지를 가지고 광화문을 내려오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뭐 그걸 제가 경호 문제 전문가 아닌 제가 이렇쿵저렇쿵 할 말은 아닌데 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기저기 가서 대통령님 계시는 곳마다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오면 반구 범위 안에서는 모든 전화가 끊기는 경우를 여러 차례 했었어서 그냥 예, 경험적으로 저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겠습니까? 하시겠다면 당선자 뜻대로 하실 때 저는 집무실 위치가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선자께서 국민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언론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뭐 기자들 자주 만난다고 그 토론에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또 그렇게 될지 좀 지켜보죠. 자, 한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를 했는데 오늘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패배 네.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지방선거 전략도 짜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했고요. 예. 비대위 구성 문제도 오늘 다뤄졌습니다. 음. 이제 신임 원내대표 선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25일에 네, 예. 교황식 투표 콩클라베. 채택을 했는데 교황식 투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따로 어떤 입 후보 신청 이런 걸 받지 않고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의원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표들이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걸 봐가면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오늘 또 비대위원장 선임되면서 변을 밝혔는데요.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밑거름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질책도 비난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발 오이 쇼크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입니다. 예. 이광재 의원의 경우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해석을 하면서 역할을 계속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스스로가 지난 4일 선거 유세에서 정치를 끝내기에는 너무 젊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예. 것들도 많이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오늘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라든지 또 2024년 총선이라든지 또는 8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구체적인 당 쇄신책에 대한 얘기는 2부 초반에 만날 김경엽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고요. 자, 일단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쇄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고 또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진 작가님? 이분 쇄신 대상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거기 앉혀놓으면은 윤호중 원내대표. 네.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개혁의 주체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당내.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을 올려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한 거죠. 이거 뭐야? 이 쇄신 대상이 이론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상호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런 분을 갖다 비대위원장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자, 김성현 소장님. 전 지금 진 작가님 말씀하신 쇄신은 다음번 당대표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당대표 선거가 8월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당대표 군들이 떠올라서 당대표의 출마 의변을 밝히거나 어떤 형태의 정치적 행보를 할 테고 예.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개혁의 아젠다들을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 후보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누군가 여기에 집중하고 누군가 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혁신과 쇄신의 문제가 논의가 되고 새로 8월에 뽑히는 당대표가 쇄신 문제는 전면적으로 끌고 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이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지방자치선거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사람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호중 의원이 그 180여 명 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뽑혔던 만큼 당내에선 굉장히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예.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을 하는 등 지방선거 관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선거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 정도로 국한을 시켜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승리가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비대위원장이라 그러면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나 어떤 선거에 큰 담론 같은 건 만드실 분인데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 벌어질 것이 5월부터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청문회 전국 막 열리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장관 청문회나 생기잖아요. 총리 예. 청문회 뭐 이런 것들. 이제 3월 15일에 새로 뽑힐 원내대표하고 이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대여 투쟁을 담당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건데 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야당이 된 민주당. 예. 네. 그리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본인은 아마 내가 이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번에 한번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진 작가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좀 환골탈태를 해야 되거든요. 음. 지금 뭐 선거에 또 뭐 매몰돼가지고 또 거기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혁신을 못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매주 20몇씩 한 1년을 연재를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거든요. 참여민주주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팬덤 정치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뭐 유시민 뭐 이런 쪽의 그 선동 정치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왜곡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제거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쇄신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쇄신을 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걸 극복하는 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흐름 자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올 걸로 지금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그거대로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전 후보가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재명 전 후보 역할론에 대해서는 김수윤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크게 이제 과거 사례 정치인들이 호명되고 있는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회창 모델이냐 아니면 문재인 모델이냐. 먼저 이해창 모델. 이회창 모델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나라당의 대표자로 다시 당대표가 돼서. 네, 등극을 해서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다시피 할 정도로 야당 대표로 그 세월을 보내거든요. 예.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음.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걸렸죠. 예, 그러고 이제 민주당 대표로 다시 등판을 했는데 그런 모델을 택할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이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진로에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이 더 좋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할 부분인데.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아닙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예. 이제 문재인 모델이 더 문재인 낫지 모델이 않을까. 낫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문재인 모델을 추천하는 기사를 쓰게 됐는데, 자, 진 작가님 어떤 모델을 보세요? 뭐 저는 뭐 모델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은 잠수해야죠. 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빨리 불러내는 것은 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선거를 결과를 딱 보니까 비토층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찍은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약간의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일단 대장동 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문제도 털어야 되고 그밖에 가족관계로 인한 이런 갈등들도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런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좀 나섰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개혁을 할 만한 주체 세력이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재명이 호출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상황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나마라도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당을 정말 힘차게 해낼 또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해도 떠오르는 인물은 이재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서는 건 진짜 악수죠. 나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빨리 나선다. 예. 자, 김성애 소장님. 자, 이번 8월에 당 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거 그냥 상정을 해봅시다.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데이터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면 장점은 뭐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자기 주변에 내 편이라고 할 만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많이 민주당 느꼈을 당내에서 거예요. 의원들이 나중에 와서 제가 편이 되드리기 수는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원래 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당내 경선 시작할 때.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총선을 지휘하면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 자기 편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172석의 민주당 의석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선거를 해도 2 이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보기엔 패배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편은 만들지만 선거에 패배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잠복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거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모델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내가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대로 가버린다. 3년쯤 있다 나타나서 이제부터 정치 개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를 안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번에 당대표를 맡아서 윤석열 당선자와 함께 자웅을 겨루면서 정치 개혁의 아젠다, 개헌의 아젠다를 초반에 치고 나가는 역할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겁니다. 다 득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판단들을 지금 해보고 있겠죠. 예, 그렇군요. 다양한 또 이 옵션과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민주당 얘기 또 2부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북한 그 신형 ICBM 체계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자, 오늘 국방부가 밝힌 한미 공동 정밀 분석 결과 들어볼까요? 네, 북한이 지난 2월 27일하고 3월 5일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정밀 분석을 한 결과를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2020년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또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 신형 ICBM은 기존 ICBM보다 직경이나 길이 이런 크기가 커져서 괴물 ICBM 이렇게도 불리는 무기인데요. 예. 최대 사거리는 1만 3천 킬로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의 사거리입니다.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내 특이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하고 있다. 이것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예. 예, 북한이 이미 지난 1월에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당장에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소위 태양절이죠. 예.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또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남북 관계가 좀 이제 해빙 무드일 때였죠. 그때 북한이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발을 했었는데 예. 예, 그 갱도 일부를 이제 복구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폐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려할 만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강산의 남측 시설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또 동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철거 움직임은 2019년 10월부터 이미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철거를 연기를 한다라고 통보를 남측에 했는데 최근에 별다른 상의 없이 철거 작업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산 남측 일부 시설이 있다는 것은 금강산 관광지가 잠재적으로 이제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철거가 되는 것 자체는 또 그런 대화의 움직임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은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해올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사실상 바이든 정권이 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있는지 사실 러시아, 오바마 정권 때 중국.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장 갱도도 뭐 일부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게 13,000m, 13,000km 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본토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침묵할 경우에는 우리 계속 핵실험을 할 것이며 본토로 날아가는 사실은 핵실험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폭발 실험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운반체의 문제고 네. 운반체라는 게 지금까지는 괌이나 여기까지 공격할 수 있지만은 본토까지는 닿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린 가겠다라는 약간 협박 위협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김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문을 열고 윤석열 당선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서 와. 북핵은 처음이지. 지금까지 밖에서 하던 얘기와 달리 실제 실전 상황을 바로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윤석열 후보 당선자의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때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나를 세운다고 했지만 전승절에 참여해서 같이 손을 흔들었던 장본인도 이 국민의힘 정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는 북한한테 세게 하겠다. 무조건 가서 혼을 내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쳐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윤석열 당선자의 대응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TV 토론에서 다룬 북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하는 실전이기 때문에 문이 좀 열렸죠. 예, 네. 그 문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새 정부의 어떤 새로운 실험 어떤 그 대상이 될 것 같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